안녕하세요, 보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런 주판 기억하시나요? 추억이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주판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주산을 할 때마다 이렇게 손때가 묻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유약이 잘 입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질반질 이렇게 윤기가 나는 주판알이 꽤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주판알을 이렇게 튕겨낼 때마다 손끝에 전해지는 그 촉감을 아직도 이게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탁탁 이렇게 튀는 듯한 경쾌한 이렇게 주판알 소리도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주판이 익숙해지고 난 후에는 이렇게 주판 없이 빈 책상 위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휘저기며 암산을 이렇게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산수를 정확하고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어느 동네든 학교 근처에는 주산 학원 이렇게 하나쯤은 어딜 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이렇게 전자계산기, 컴퓨터가 이 주판을 대신하게 되었고요. 이게 주산 학원이 있던 자리는 기껏해야 PC방으로 이제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판은 컴퓨터에 밀려서 우리 주변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물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현재 이게 디지털 세대들은 이 주판의 존재마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흔히 컴퓨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라고들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요, 지난 50여 년 동안 그 기기 자체의 비약적 발전뿐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을 우주선에 싣고 달에 보낸 것은 물론이고요. 현재는 화성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나 탐사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커다란 컴퓨터가 처음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갈수록 소형화되고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컴퓨터에 아무리 최첨단 성능이 이렇게 집적되고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이 논리 소자를 원자 수준 속에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떻게 까다로운 그 원자 단위의 어떤 미시 세계를 제어하기에는 아직 기술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를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 세대에서 주판과 양자 컴퓨터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변화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이 양자 컴퓨터 하면 무엇보다도 월등하고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자랑합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디지털 컴퓨터가 이진법, 즉 0과 1이라는 두 가지 상태로 이렇게 정보를 구분한다면요, 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상태도 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자 물리학자 닉 허버트는 말했습니다. 양자적 실체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고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관찰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동시에 두 개의 장소에 존재할 수 있고 존재와 비존재 사이를 맴돌고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양자 영역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양자역학의 기묘한 특성들의 요점이다. 좀 어렵죠?
실제로 양자 세계에서는 이렇게 농담 같은 황당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양자론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어떤 일상적 감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뭐 하나의 전자가 벽을 꿰뚫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텅 빈 공간에서 갑자기 뭔가가 생겨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입니다. 또는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두 개의 문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쯤 듣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거나 익숙한 상식과는 거리가 먼 일이 이 양자 세계에서는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양자론을 이상하게 또는 신비하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양자론 덕분에 우리가 반도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양자론은 이 실험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양자 컴퓨터가 이 딥러닝 기술의 개발로 인한 인공지능의 비약적 성장과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 결합이 실현된다면요, 인공지능은 아마 폭발적 수준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선 기존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는 이진법 논리회로, 즉 0과 1로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1, 끄면 0인 상태로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도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정보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를 바로 비트라고 합니다. 반면에 양자역학 원리에 기반한 이 양자 컴퓨터는요, 소위 불확정성 원리를 응용합니다. 즉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상태의 어떤 중첩에 의해서 측정값이 확률적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보의 최소 처리 단위를 큐비트라고 합니다. 이 양자 비트는 이 비트 하나 값으로 0과 1의 두 상태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컴퓨터가 1이든 0이든 어느 상태의 하나의 상태만을 표시하는 것이 1비트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에서는요, 1큐비트가 1과 0 두 상태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자 컴퓨터에서 두 개의 큐비트가 있으면 모두 네 가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중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네 가지 00, 01, 10, 11 이런 상태를 말하죠. 이 방식은 데이터를 동시에 이렇게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고요. 이 큐빗이 커질수록 동시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한다면 수백 년 이상 걸려야 풀 수 있는 암호체계나 아주 복잡한 연산도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매우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속도 차이에서 최근 연구 개발한 어떤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요, 기존 컴퓨터 처리 속도의 1억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 말문이 막히는 수준이죠. 2015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미 항공우주국과 이 구글은 그들의 야심찬 연구 결과를 세상에 내보였습니다. 이들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은 다름 아닌 양자 컴퓨터의 성능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소위 D-Wave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보다 무려 1억 배 빠른 성능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이렇게 세상에 공개한 것이었는데요. 비현실적인 내용이니까 숫자만이라도 한번 기억해 두는 건 어떨까요? 자그마치 1억 배라고 합니다. 1억 배.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걸 굳이 환산해 보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3년 2개월 걸리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단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빠른 컴퓨터가 왜 필요할까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컴퓨터를 이렇게 고전 컴퓨터라고 했을 때 이 고전 컴퓨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머신러닝 학습이나 양자 화학 계산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는 그 기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연구자들은 양자 컴퓨터가 비록 고전 컴퓨터가 지닌 난점을 이게 극복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능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양자 화학 계산은 이렇게 신소재 개발이나 신약 개발에 효율적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많은 반복적 실험과 계산,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성분 간 최적의 조합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컴퓨터로는 데이터 양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 시뮬레이션에 드는 시간이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이를 대신할 경우에는요, 최단 시간에 최적의 효율을 보이는 조합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다면 학문 자체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학이나 기상 예측, 디지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딥러닝에서도 획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해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산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양자 머신 러닝에 관심을 이렇게 두고요. 양자 알고리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군사 안보 분야나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온라인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등에 사용되는 그 암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산하면 현재 수준의 암호 체계가 아무리 정교하고 복잡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압도적 연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아직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연산 단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정보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상태에서 연산 처리됩니다. 다시 말해 이 큐비트라면 00, 01, 10 또는 11이라는 정보가 이렇게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원자보다 작은 물질이 동시에 파동과 입자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특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큐비트가 서로 이렇게 얽혀야 하는데요. 이 얽혀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이 외부 온도의 미세한 변화, 소음, 진동 조금만 있더라도 이 에너지가 새 나가서 오류 확률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하 273도 이하 극초저온 저온 상태를 이렇게 유지해야 하고요. 전자기파나 진동이 이렇게 내부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한 번에 1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서만 작동시킵니다. 한마디로 환경 설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운용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용도만을 위해서 이게 $10,000,000가 넘는 양자 컴퓨터 한 대당 가격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양자 컴퓨터의 막강한 연산 능력과 속도가 딥러닝과 결합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 수천억 개의 데이터 처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양자 컴퓨터의 압도적 연산 능력을 활용하게 되면요, 우리 인간의 뇌 활동을 이게 디지털 형태로 변환해서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기술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현재의 생각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낱낱이 저장하고 이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온라인에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공각기동대나 트랜센더스 이런 영화에서 이런 상상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극한의 어떤 지적 능력과 자각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된다면 아마 그러한 존재는 이미 신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새로운 존재의 등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세계 각국은 이런 상상을 자극할 만한 연구를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미 2013년도부터 브레인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착수하면서 10년 동안 뇌의 모든 신경세포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유럽연합에서도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 두뇌의 완전한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연구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 인간 게놈 프로젝트도 착수 당시에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만약 컴퓨터의 연산 능력 발달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수천억 개의 뇌세포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아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중간에 개발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 사업이었겠죠. 막강한 컴퓨팅 능력은 이제 이전에 복잡하고 방대해서 아예 손댈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자 컴퓨터가 딥러닝과 결합하게 된다면요, 그 결과는 아마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맥스 테그마크가 그의 책 라이프 3.0에서 말하는 지능 폭발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갖춘 딥러닝 시스템은 당장에 이 복잡한 인간 두뇌에 대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데이터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두뇌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내 가족부터 학교,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경험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맛보기도 하고요, 만지고 생각했던 그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인간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까지 하죠. 이렇게 방대한 인간 개체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렇게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인터넷과 연결을 하게 된다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디지털화된 인간하고 인공지능의 경계가 사라지고 인간의 모든 것은 복사하고 붙이기,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서 이 나라는 존재가 이게 무수히 증식할 수도 있고요, 순식간에 대량으로 삭제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나라는 개체의 경계가 사라지고 우리 낱낱의 의식들이 따로 복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에게 생로병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육신으로 인한 고통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이렇게 줄기세포를 통해 배양된 육체를 선택하고 여기저기 의식을 옮겨 다닐 수도 있겠죠. 상상컨대요. 그렇다면 그때 나는 진정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없어진 세상에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 요즘에도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쩌면 기꺼이 프로그램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어쩌면 상상할 필요도 없었을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과거 폰 노이만은 특이점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현재 인류의 기술은 이렇게 지수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특정한 시점 이후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환될 것인데 바로 그때가 특이점이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는 레이 커즈와일의 책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개념입니다. 특이점에 대해서는 뭐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지만 뭐 2045년 전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우세합니다. 분명 뭐 특이점이 언제라고 뭐 바로 선언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측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현재 양자 컴퓨터의 개발 과정을 보고 있으면요,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 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때는 단순히 특이점이 문제가 아니라 초월이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양자 컴퓨터와 딥러닝이 이렇게 결합해서 생로병사를 초월하고요. 여러분 아시는 스타트rek에서처럼 이게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하는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는 거죠. 모두가 특이점을 주목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상상력의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한번 초월의 시대 뭐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된 세상을 상상해 보시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았던 현상들이 실제로 벌어질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그 주인이 인간 권력자가 아닌 인공지능일 것이라는 점이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분석하고 분류하는 초인공지능의 시대의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저 인공지능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하나로 전락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저항군처럼 맞서 싸우게 될까요?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 속 그 변화를 가속화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